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의 논객이자 혐한 강연자였던 일본 여교수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예언 적중률 100%로 유명한 작가의 폭탄 발언이 그녀의 사상, 태도, 심지어 이름까지 뒤바꾸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혐한이던 그녀를 완전히 바꾼 한국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혐한 여교수의 눈물 어린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쿄 국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 유키 아카네입니다. 나이는 56세이고 전공은 아시아 민족 감정과 문화 갈등 연구였습니다. 특히 혐한 연구로는 일본 내에서 꽤 유명한 편이었어요. NHK나 산케이 신문 같은 매체에 한국 관련 논평을 자주 기고했고 보수계 시민 포럼에서도 단골 강연자였죠. 제가 주로 다뤘던 주제는 한국의 반일 감정과 조작된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문화적으로 후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반일 감정을 정치적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봤거든요. 도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30년 넘게 학계에 몸담으면서 쌓아온 지적 자존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과거에는 혐한 다큐멘터리에 자문 전문가로 출연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2025년 전반기, 일본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화가 다스키료가 예언한 7월 5일 난카이 대지진설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일을 정확히 맞춘 적이 있어서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컸죠. 일본 정부조차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내에 70% 이상의 확률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큐슈 지역 주민들이 홋카이도나 해외로 이주하려는 움직임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 넷살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었고 고령화 문제와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이 침체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한일 문화비교 연구를 위한 초청 교수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죠. 표면적으로는 학술 연구가 목적이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는 게 사실일까라는 반신반의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혐한 연구자로서 직접 봐야 제대로 반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불안한 상황을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이 일본보다 훨씬 빨랐죠. 공항 내부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교통카드 시스템도 매우 편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고 노선도도 복잡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기술인가 싶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본 서울 시내 풍경도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가 정돈되어 있고 곳곳에 무인 매장들이 보였어요.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더 진행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거야. 속을 들여다보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숙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 처음 갔을 때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일본 사람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긴장했죠. 혹시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일본도 요즘 힘들지요? 지진 때문에 걱정 많겠어요. 쌀도 부족하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혐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친절함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나 문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은 30년 넘게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성숙한 나라이고 반일 감정으로 결속된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그런 제가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완전히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류대학에서의 첫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 갈등의 사회학적 분석이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죠. 30년간 연구해온 전문 영역이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대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연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상당했습니다. 메모도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게 강의를 진행했죠. 그런데 질문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이 정중하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일본은 역사 문제를 계속 외면하려고 하는 건가요? 독일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의 어조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정말 과장되었다고 보십니까?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학생은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하며 질문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런 부분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학생이 일어나서 정확한 사료와 증거들을 제시하며 반박하더군요. 일본 정부 공문서와 당시 군인들의 증언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학생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교수님께서 과거에 쓰신 논문을 읽어봤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신 건가요? 제 논문까지 읽어본 거였어요. 그것도 꽤 꼼꼼하게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상처받은 기분도 들었고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박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팩트와 자료로 대응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역시 한국은 불편한 나라야. 일본을 적대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공격적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일본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너무 공격적이야. 준비를 많이 해와서 당황스러웠어.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동료는 거기서 뭘 배우겠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3주나 남아 있었고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카네 교수님, 전통시장과 재난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시간도 있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미 확고했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더 확실해질 거라고 봤거든요. 첫 번째로 동대문 근처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에 갔어요. 일본에서는 쌀 부족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습니다. 각종 농산물과 식료품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시장 내의 질서였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다투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라 일상적인 풍경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계시니까 바로 앞에 있던 20대 청년이 할아버지, 여기 서세요라며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할아버지도 고맙다, 젊은이야라고 하시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일본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하니, 아, 일본도 요즘 참 힘들죠. 지진 걱정에 경제도 어렵고 쌀도 부족하다면서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혐한 감정이나 적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후에는 시청 근처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에 갔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진, 화재, 태풍, 테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체계성이었어요. 일본도 지진 대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그것보다 더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대피 시스템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체험관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이 모든 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본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넘치는 시민들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교육과 깊이 있는 문화적 철학에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지진 체험관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진도 7의 지진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데 한국인들의 대처 방식이 매우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정확한 대피 요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험관을 나오면서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지진 대응 기술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배웠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만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적대감이나 경쟁 의식이 아니라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성숙한 태도였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서울 곳곳을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생각했어요. 강남 지역의 IT 기업들도 견학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의 본사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노선이 복잡하지만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고 배차 간격도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에티켓이 훌륭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동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한국 청년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니 직접 그곳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청년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적이지 않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 세대는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좋은 점들도 많이 배우고 싶고요라고 말하는 그 청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몇 곳 더 방문해 봤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학문적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영어로 토론하는 모습도 봤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어요. 그들이 인용하는 자료들도 최신의 것들이었고 비판적 사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이건 일본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 학생과 진지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우려를 표현하더군요. 우리도 일본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모든 인류의 공유 자산이잖아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학생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지적 성숙함과 포용력을 보며 제 인식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반일 감정에 휩싸인 미성숙한 나라로 볼 수 없었어요. 마지막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강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 강연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이 배워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질서와 배려, 재난 대비 시스템의 체계성,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시민 의식, 젊은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국제적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숙한 자세까지 말이에요. 제가 과거 30년간 가져왔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에서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혐한 관련 연구나 발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과 성실성을 잃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와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편견을 없애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에 제 남은 학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다가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처음 강연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환영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희망적입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혐한을 연구하고 퍼뜨리던 교수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양국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연구자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제 일상과 학문적 활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SNS와 개인 블로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올리는 것이었어요. 혐한은 편견의 결과일 뿐, 진실은 한국에 있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의 제목은 56년을 살아온 일본인 교수의 고백나는 한국을 몰랐다였어요. 그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혐한 연구를 해온 제가 한 달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것은 제가 연구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출연했던 혐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에서도 하차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요. 제작진들이 놀라며 이유를 물어봤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진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의 강의 내용과 방향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민족 갈등론 수업을 동아시아 상호이해와 협력 방안으로 개편했어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정말 그렇게 많이 바뀌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바뀐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제 학자적 양심이 비로소 깨어난 겁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한 달 다녀온 걸로 그렇게 바뀔 수 있나?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동료들이 용기 있는 결정이다.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다라며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젊은 교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카네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편견 없는 연구가 이런 건가 싶습니다라는 말들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도 적극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에 일본인 교수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에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56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30년간 혐한 연구를 해온 제가 한국에서 한 달을 살며 느낀 것은 부끄러움과 감사함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제 무지와 편견에 대한 것이고, 감사함은 진실을 깨달을 기회를 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보수 성향의 독자들 중 일부는 배신자, 한국에 세뇌당했다며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고백, 진정한 학자 정신이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교수님 글을 읽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라는 댓글들을 보며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NHK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혐한에서 친한으로 한 일본 교수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감정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함께 제가 경험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어요. 전통시장의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 일본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어떠세요? 한국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민안전체험관에서도 담당 직원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한국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변화가 한국에도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감격스러웠어요. 대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강연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이해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라는 주제였어요. 강의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다른 대학 학생들도 많이 왔더군요.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적대시하는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편견은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직접적인 경험과 열린 마음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일 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주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60이 다 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관련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해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변화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 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식 교환 교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변화를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가 보네라고 말해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도 매우 즐거웠어요.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에 매일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1년간의 연구 성과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호이해 증진 방안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 출간되어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은 제 회개록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편견은 깨뜨릴 수 있고 적대감은 우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갈등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일본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 놀라워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이스트 에이저 피스 이니셔티브라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 길을 안내해준 청년의 친절함, 질서정연한 시민들의 모습,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이고 성숙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요. 시민의식, 교육 시스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혐한은 교육받은 편견이었어요. 진실은 직접 만나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외면하고 적대시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남은 생을 양국의 우정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분명히 저처럼 놀라운 발견과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편견도 한 달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존경한다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은 깨뜨릴 수 있고, 증오는 사랑으로 바뀔 수 있으며, 갈등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을 직접 목격한 일본인으로서 양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